젠장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롤스로이스의 방음 처리된 내부를 갈랐다. 강태호 신화그룹 회장은 오늘 막대한 이익이 걸린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한 분노로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그의 살얼음판 같은 표정을 힐끗 보고는 침을 삼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집어삼킬 듯이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두꺼운 빗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거대한 수채화처럼 번져나갔고 그 혼돈 속에서 태호의 내면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성공에 집착했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실수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한 실패는 그를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태호의 시선이 차창 밖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비바람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웅크린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비를 피하는 노숙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 천천히 그 옆을 지나는 순간 그는 그것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임을 알아차렸다. 차 세워. 태호의 명령은 낮고 단호했다.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 하는 마찰음과 함께 수억 원짜리 세단이 빗줄기 속에 멈춰섰다. 여자는 차가 멈춘 것을 보고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절박하게 다가왔다. 한민서였다. 그녀는 얇은 카디건 하나에 의지한 채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추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녀의 품에는 5살 배기 아들 민준이가 불덩이 같은 몸으로 얕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콜록콜록 아이의 격렬한 기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태호의 귀에 밝혔다. 민서는 차창을 두드릴 용기도 없어 그저 애원하는 눈빛으로 차 안을 바라보며 손에 든 작은 사탕 바구니를 내밀었다. 제발 사탕 좀 사주세요. 아이가 아파서 약을 사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절박함은 유리를 뚫고 전달될 만큼 처절했다. 태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문 버튼을 눌렀다. 스르르 소리와 함께 창문이 내려가자 차가운 비바람과 함께 도시의 소음 그리고 여자의 절박한 숨소리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태호는 지갑을 꺼내려던 참이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빗물에 젖어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힘겹게 쓸어 넘기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강태우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시간, 소리, 빗줄기, 모든 것이 정지했다. 저 얼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낯설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저택 응접실에 걸린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초상화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 죄책감으로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심연에서 또 다른 얼굴이 겹쳐졌다. 25년 전, 화염 속에서 사라졌던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던 어린아이, 오빠라고 부르던 앳된 목소리, 그의 여동생, 강은하. 태호는 눈을 깜박일 수조차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은하는 그날 화재로 죽었다. 그의 눈앞에서. 하지만 그의 심장이 이성을 비웃듯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동일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에서 느껴지는 고집스러움, 심지어 절망에 빠진 그 눈빛조차 기억 속의 어머니와 은하를 반씩 섞어놓은 듯했다. 민서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남자의
강렬한 시선에 겁을 먹었다. 저것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남루한 행색이나 아픈 아이를 보고 분노했거나 역겨워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더 좁은 품으로 끌어안으며 뒷걸음질 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해를.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는 비틀거리며 다시 빗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갔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포식자의 눈을 피하듯 필사적이었다. 태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자가 사라진 어두운 골목에 고정된 채였다. 운전기사가 초조하게 물었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대답은 없었다. 태호의 입술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공기처럼 희미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은하야, 그 이름은 25년 동안 그의 입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던 그의 가장 깊은 죄의식의 이름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폭우처럼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과거 회상 타오르는 불길, 자욱한 연기. 오빠 살려줘. 오빠 10살배기 태우는 5살 난 동생의 작은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열기는 살을 태웠고 무너지는 구조물의 굉음 속에서 아이의 손은 결국 그의 소나기에서 미끄러져 내려갔다. 안 돼, 은하야. 그의 절규는 불길에 묻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그날 자신이 동생의 손을 놓쳤다고 태우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왔다. 현재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태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마를 감싸 쥔 손을 내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냉정한 CEO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돈과 광기에 휩싸인 과거에 사로잡힌 남자의 눈이었다. 쫓아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운전기사가 되물었다. 태호는 운전석 시트를 주먹으로 내리칠 듯 소리쳤다. 당장 쫓아가. 방금 그 여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당장. 그날 밤 강태호는 잠들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어둠이 걷히고 서울의 잿빛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의 폭우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몸을 묻은 채 손에는 거의 마시지 않은 값비싼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텅 빈 벽난로를 향해 있었다. 어젯밤 빗속에서 스쳐 지나간 그 얼굴이 불꽃처럼 그의 망막을 태우고 있었다. 은하. 그 이름은 그의 혀끝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소리내어 뱉어낼 수 없는 금기어였다. 그는 미쳤다고 생각했다.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 죽은 동생에 대한 헛된 그리움이 빚어낸 망상이라고 애써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심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으며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댔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인터폰을 눌렀다. 새벽 5시였다. 김 비서, 당장 내 집무실로 와. 그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지만 지독한 피로감과 신경질적인 예민함이 배어 있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김 비서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섰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태호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대한 서재의 한쪽 벽을 차지한 비밀 금고로 걸어갔다.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 금고 문이 열리자 그는 그 안에 수많은 서류와 귀중품들 사이에서
작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달코 다른 은색 체인에 매달린 태양 문양의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2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와 은하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것이었다. 그에게는 태양을, 은하에게는 달을. 태호는 오빠니까 태양처럼 은하를 지켜주고 은하는 달처럼 오빠 곁을 비춰주렴. 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키지 못했다. 그는 태양이 되기는커녕 제 손으로 동생을 지옥 불 속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펜던트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죄책감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어젯밤 내가 만난 여자. 태호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이를 안고 사탕을 팔던 그 여자. 이름, 나이, 가족, 사는 곳. 당장 알아내. 25년 전 기록까지. 이 잡듯이 뒤져서라도 전부. 김비서는 유능했다. 그가 신화그룹 회장의 오른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일처리가 빨라서만이 아니었다. 그는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이면의 감정까지 읽어내려 노력했다. 이미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 PC를 켰다. 회장님께서 어젯밤 그토록 흥분하신 것은 처음이었기에 바로 사람을 붙였습니다. 태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김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태호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민서의 사진과 함께 간략한 프로필이 떠 있었다. 한민서, 만 30세, 미혼모. 김 비서의 담담한 보고가 이어졌다. 아들은 한민준, 만 5세. 현재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진단명은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긴급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으나 상태가 위중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만 5세. 그가 은하를 잃었던 바로 그 나이였다. 운명의 장난인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떴다. 화면 속 민서의 지친 얼굴과 병원 침대에 누워링거를 꽂고 있는 민준의 창백한 얼굴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그들의 처참한 현실이 활자 너머로 생생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시각. 한민서는 허름한 옥탑방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곰팡내와 약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고 잠시 퇴원해 낡은 이불 더미 속에서 힘겹게 잠들어 있었다. 민서는 어젯밤 빗속에서 벌어들인 눅눅한 지폐 몇 장과 동전 한 줌을 떨리는 손으로 세고 있었다. 총액은 27,000원. 오늘 당장 필요한 민준의 약값에도 턱없이 모자랐다. 병원비는 이미 산더미처럼 불어나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울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가 울면 잠든 민준이 깰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저 두 손을 모아 쥐고 이름 모를 신에게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달라고. 다시 태호의 펜트하우스. 김 비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고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한민서 씨는 가족관계가 전무합니다. 25년 전, 그러니까 그녀가 5살 때 길거리에서 발견되어 천사의 집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발견 기록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듯한 행색이었으나 본인의 이름이나 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쿵.
태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25년 전, 오살, 화재, 기억 상실,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태호는 태블릿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는 천사의 집이라는 이름과 화재 현장이라는 단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보육원. 기억 상실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날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새어머니인 윤 회장이 집안의 권력을 장악하던 혼란스러운 시기에 일어났다. 당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어린 은하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그저 불길이 너무 것에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결론 내려졌다. 하지만 만약 은하가 죽지 않았다면 그 보육원 당장 연락해. 25년 전 한민서를 데려온 사람이 누군지 당시 기록을 모두 가져와. 태호가 명령했다. 김 비서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 보육원은 10년 전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관련 기록 대부분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태호가 소리쳤다. 또 화재라고 빌어먹을 그는 서재를 불안하게 서성였다. 그럼 생존자를 찾아 원장이든 교사든 하다못해 같이 자란 동기라도 25년 전 5살짜리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찾아내. 그의 이성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저 여자는, 한민서는 그의 동생 강은하가 틀림없다고. 서울대학병원 소아병동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지쳐버린 보호자들의 한숨.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뒤엉켜 있었다. 강태호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세계 숫자와 계약, 성공과 정복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와는 완벽하게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채 냉혹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쓰고 복도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굳게 닫힌 한 병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옆에서 나직이 보고했다. 한민준 환자. 방금 응급검사를 마치고 6인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 한민서 씨는. 김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호는 이미 그 6인실 병동을 찾아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러운 TV 소리와 다른 보호자들의 수다 소리가 그를 덮쳤다. 그리고 저 구석, 창가 가장 끝자리 침대 옆에 한민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입었던 아직도 축축한 기운이 남은 그 얇은 카디건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녀는 플라스틱 보조의자에 앉아 침대에 누워 얕은 숨을 내쉬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퀭했다. 그녀는 태호가 들어온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보고서 속의 활자들은 차가웠지만 눈앞의 현실은 폐부를 찌르는 듯했다. 저토록 위태롭고 부서지기 직전의 여자가 정말 25년 전 자신이 잃어버린 동생이란 말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혼란스러운 분노가 뒤엉켰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들은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퀭한 눈이 태호를 발견하자 즉각적인 공포와 경계심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침대 앞을 가로막듯 몸을 움직였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자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강렬한 시선의 남자였다. 한민서 씨. 태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병실의 소음 속에서도 유독 낮고 무겁게 울렸다. 어젯밤엔 경황이 없었을 테니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그는 숨을 한 번 골랐다. 이런 식의 대화는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아이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비는 내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당장 1인실로 옮기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죠. 그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라 생각했다. 돈, 그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무기였다. 그러나 민서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감사하기는커녕 모욕당한 사람처럼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은 자존심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일에 상관 마시고 돌아가 주시죠. 태호는 어이가 없었다. 그는 지금 아이의 목숨을 두고 흥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한민서 씨, 지금 자존심 따위를 내세울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 상태, 본인이 더 잘 알 텐데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가 부서져라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 따위라니. 이 남자에게는 그것이 그저 따위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것이었다. 부자들의 값싼 동정, 자기 만족을 위한 적선, 그녀는 평생을 그렇게 받아왔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돈 몇 푼 던져주면 우리가 고맙다고 굽실거릴 줄 알았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보여요. 내 아들 목숨값으로 지금 나를 사려는 거예요. 태호는 당황했다. 그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다. 아니, 어쩌면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녀가 정말 은하라면 자신이 이렇게라도 속죄할 기회를 잡고 싶었는지도. 오해입니다. 난 그저. 가세요. 민서가 소리쳤. 제발 그냥 가라고요. 우린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병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다른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태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식의 소란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평생에 누군가가 그의 호의를, 그것도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거절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는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민서의 팔을 붙잡았다. 한민서 씨, 제발 이성적으로. 이거나요. 민서가 그의 손을 광적으로 뿌리쳤다. 그녀는 그가 괴물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에 그 이상한 눈빛, 그리고 오늘 다짜고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 오만함. 그는 분명 다른 꿍꿍이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말아요. 더러운 돈 치우고 당장. 바로 그때였다. 모든 말다툼을 집어삼킬 듯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민준의 침대맡에 있던 심박 측정기였다. 삐삐삐. 불규칙하던 아이의 숨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작은 몸이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민주나 민서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여기요, 민준이가. 민준이가 이상해요. 그녀의 비명이 복도를 갈랐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쳐들어왔다. 환자 발작입니다. 산소 확보해요. 제세동기 준비.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사들은 민준의 작은 몸을 둘러쌌고 간호사 하나가 울부짖는 민서를 병실 밖으로 밀어냈다. 보호자분, 진정하시고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방해됩니다. 민서는 떠밀려 나오면서도 필사적으로 아들에게 손을 뻗었다. 안 돼. 안 돼.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눈 떠 제발. 민준아, 그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나를 세우던 자존심 따위는 산산조각 났다. 오직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태호는 이 모든 상황을 입구에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었다. 아이의 발작하는 모습, 민서의 처절한 비명. 그것은 25년 전 불길 속에서 들었던 동생의 마지막 비명과 겹쳐졌다. 그는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의 심장이 죄책감으로 차갑게 조여들었다.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떠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민서는 바닥에 무너진 채 두 손을 모아쥐고 미친 듯이 빌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제발,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그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빌고 또 빌었다. 그녀가 너무 격렬하게 몸을 숙이며 흐느끼는 바람에 낡은 티셔츠 목 부분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땀과 눈물에 젖은 그녀의 쇄골 사이에서 가느다란 은색 줄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태호의 시선이 거기에 꽂혔다. 처음에는 그저 값싼 액세서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서가 다시 한번 몸을 떨며 흐느꼈을 때 그 줄 끝에 매달린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것은 작고 오래되어 흠집이 나 있었지만 그 형태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초승달, 날렵하게 휘어진 작은 은색 초승달이었다. 태호의 호흡이 멎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셔츠 속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그의 살갗 위에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니고 다닌 태양 문양의 펜던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응급실 복도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제세동기 가져와 소화용 패들, 의사의 고함 소리와 함께 의료진이 민준의 작은 침대를 에워쌌다. 한민서는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아들의 몸이 전기 충격에 작게 튀어오르는 것을 보며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방금 전까지 그토록 세차게 타오르던 분노와 자존심마저 모조리 빠져나간 듯했다. 그녀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두 손을 마주 잡았지만 너무 세게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제발. 안 돼. 민준아.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기도는 소리가 되지 못하고 공기 중에 흩어졌다. 강태호는 그 모든 광경을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25년 전의 악몽이 대자비처럼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그때는 불길이었고 지금은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라는 것만 달랐다. 또다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무너져 내린 민서에게 고정되었다. 그녀가 절박하게 몸을 숙이며 흐느낄 때마다 땀과 눈물에 젖은 그녀의 셔츠 틈으로 그 은색 펜던트가 보였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초승달. 의심할 여지 없는. 그가 기억하는 바로 그 초승달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민서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우리 민준이, 우리 아들. 의사는 마스크를 내리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심정지가 다시 올 수 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서 집중 관찰해야 합니다. 그제야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주저앉았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아들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다. 간호사들이 민준의 침대를 밀고 중환자실로 바쁘게 이동했다.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방금 전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이제 이곳에는 강태호와 한민서 단둘만이 남아 있었다. 태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그녀에게 다가갔다. 민서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아들이 사라진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목걸이. 태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떨릴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태호를 향했다. 뭐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 남자가 아직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태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목을 가리켰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습니까? 민서의 눈에 순간적으로 경계심이 스쳤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가슴팍의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돈으로 자신을 사려다 실패하자. 이제는 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긴 순간에조차 자신을 괴롭히는 이 남자의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게 왜 궁금하죠? 태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성큼 다가가 그녀 앞에 섰다. 어디서 났는지 말해요. 제발.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명령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의 절박한 태도에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이건 그냥 원래 내 거예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도 이게 내가 가진 전부라고 했어요. 이건 내 거예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태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렇다면 태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와이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목에 걸고 있던 것을 잡아챘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피부에서 떨어진 적 없던 그의 죄책감의 증거이자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묵직한 은색 태양 펜던트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민서의 눈앞에 태양 펜던트를 보여주었다. 두 개의 펜던트. 하나는 그녀의 손에 쥐어진 초승달. 하나는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태양. 민서의 눈이 태양 펜던트에 고정되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독한 두통이 관자놀이를 꿰뚫었다. 낯설었다. 분명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잃어버린 팔다리를 다시 찾은 듯한 고통스러운 위화감이었다. 그녀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과거 회상, 거짓 기억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그녀는 5살 정도의 어린아이다.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다. 그때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자는 차갑고 우아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울지 마라. 우는 건 약한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여자가 그녀의 목에 차가운 금속을 걸어주었다. 지금 그녀가 가진 달 목걸이였다. 내 이름은 오늘부터 한민서다. 알겠니? 아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오빠, 전부 불에 타 죽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목걸이는 네가 유일하게 가진 거다. 내 부모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지. 그러니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뺏겨서는 안 돼. 특히 태양을 가진 사람을 조심해라. 그가 모든 것을 앗아갈 거다. 아, 민서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다. 거짓된 기억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녀의 뇌리에 태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경고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태양 펜던트가 이제는 자신을 파멸시키러 온 사신의 징표처럼 보였다. 당신, 누구야?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그 여자랑 한패지. 내 목걸이 뺏으러 온 거지. 태호는 그녀의 반응에 망연자실했다. 무슨 소리야? 민서 씨 아니? 은하야, 정신 차려. 그건 내가. 내 이름 부르지 마. 민서가 광적으로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이름을 불러. 당신이 꾸며낸 이야기지. 그 태양 목걸이. 그것도 가짜야. 전부 다 내 것을 뺏기 위한 수작이야.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 남자를 밀어내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간호사용 카트를 밀어 태호에게 집어던졌다. 링거팩과 주사기들이 바닥에 요란하게 쏟아졌다. 나가, 당장 나가, 내 아들 앞에서. 내 기억 속에서 당장 꺼지라고. 소란을 듣고 간호사와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무슨 일이시죠? 환자분. 진정하세요. 저 사람 좀 끌어내요. 당장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민서가 울부짖으며 태호를 손가락질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민서의 그 공포에 질린 눈을, 자신을 마치 원수처럼 바라보는 그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제지했다. 선생님, 병원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주시죠. 태호는 멍하니 그들에게 이끌려 복도 밖으로 밀려났다. 그는 병원 밖,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떠밀려 나왔다.
그는 자신의 차에 기대어 섰다. 손에는 여전히 태양 펜던트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했다. 한민서는 강은하가 맞다. 목걸이가 그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 불에 타 죽었다는 기억, 그리고 태양을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는 그 기이한 경고. 그것은 정상적인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조작된 기억이었다. 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혼란과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지독한 분노와 냉철한 이성이 차올랐다. 25년 전 그날 밤의 모든 일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 유산 상속 문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손에 쥔 새어머니, 윤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 은하가 죽지 않았다. 그녀는 버려졌다.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을 봉인당했다. 윤 회장. 그의 입에서 살기 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25년 전 화재 사건. 전면 재조사에 사고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윤 회장의 그날 모든 알리바이를 1분 1초 단위로 샅샅이 뒤져 감히 내 동생의 기억을 훔쳐. 한민서는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아들이 유리문 너머 수많은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방금 전 병실을 뒤흔들었던 광기와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대적인 공포뿐이었다. 강태호라는 남자가 보여준 태양 목걸이. 그것이 불러일으킨 혼란스러운 기억의 파편.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아들의 희미한 숨소리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저 작은 몸이 다시는 경련을 일으키지 않기를, 저 심박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멈추지 않기만을 빌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민서가 기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울 기력조차 잃어 텅 비어 있었다. 한민서 보호자님.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민준 군.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골랐다. 오늘 겪은 심정지 쇼크로 인해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만성 신부전 말기 상태였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투석만으로는 며칠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신장 이식. 그 단어는 민서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물론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일 줄은 몰랐다. 이식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다. 제 것을 주면 안 되나요? 제가 엄마예요. 제발. 제 신장. 안 돼요. 그녀는 의사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 절박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의사는 그녀의 손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준 군의 혈액형은 RHAB형. 매우 드문 혈액형입니다. 만에 하나 어머님이 같다고 해도 조직 적합성 검사 HLA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민서는 그 전문 용어들을 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오직 가능성이 낮다는 절망적인 말뿐이었다. 그래도 검사해 주세요. 제발요. 제 모든 걸 다 가져가도 좋아요. 피든 신장이든 뭐든 제발 우리 민준이만 살릴 수 있다면. 그녀가 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실로 가시죠. 하지만 기대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증자 매칭 시스템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같은 시각 병원을 나온 강태호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태양 펜던트가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다. 25년. 감히 25년 동안 자신의 동생을 이런 시궁창 속에서 살게 하고 심지어 그 기억까지 조작해 자신을 원수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는 얼굴, 언제나 인자하고 우아한 미소를 짓던 새어머니 윤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 김 비서. 그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나직이 불렀다. 25년 전 화재 사건. 단순 사고로 종결시킨 서류 당장 내 사무실로 가져와. 그리고 천사의 집 보육원. 10년 전에 화재로 소실됐다고 했지. 그 화재 원인도 다시 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깨끗해.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윤 회장님께서 1시간 뒤 회장님 집무실로 직접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 가가와의 혼담건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태호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혼담 잘 됐군. 마침 나도 그 여자 얼굴을 봐야 할 참이었으니까. 태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병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그의 동생이 그리고 죽어가는 그의 조카가 있었다. 그는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25년 동안 그를 짓눌러온 죄책감은 이제 불타는 복수심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신화그룹 회장실의 거대한 마호가니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윤 회장이 우아한 자태로 들어섰다. 그녀는 6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와 빈틈없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호야. 이 사회에도 불참하고 병원에서는 소란을 피웠다고 들었다. 무슨 일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책상 맞은편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가의 영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신화건설과 유진물산의 합병에 꼭 필요한 결혼이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 내로 날짜를 잡도록 해라. 태호는 자신의 집무실 중앙에 선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금 당장 저 여자의 멱살을 잡고 은하가 어디 있는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지금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긴 채 냉정한 CEO의 가면을 썼다. 어제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태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볼품없는 여자였는데 이상하게도 어머니를, 제 친어머니를 닮았더군요. 그는 윤 회장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어머니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윤 회장의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윤 회장은 찻잔을 들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태호야.
네가 감상적인 아이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죽은 사람을 닮은 여자는 길거리에 널려 있단다. 그런 하찮은 감상 때문에 그룹의 대사를 그르칠 셈이냐. 그녀는 태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쓸어내렸다. 네가 어릴 때 은하를 잃고 얼마나 상심했는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그건 비극적인 사고였어. 이제 그만 커스트스 유령을 쫓는 짓은 그만두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녀의 손길이 뱀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태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마지막으로 그녀를 떠보았다. 그 화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게 큰 불이었는데도 은하의 유해는 그 어떤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윤 회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강태호. 그녀가 태호의 이름을 불렀다. 더 이상 태호야가 아니었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2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건 내 아버지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짓이다. 그리고 그날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잊었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날 동생의 손을 놓친 것은 바로 너라는 그 원죄를 상기시키는 잔인한 경고였다. 태호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죄책감을 방패막이로 삼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혼담권은 검토해보죠. 윤 회장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내 자리는 그런 연민이나 가지고 놀 자리가 아니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고는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집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태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팔로 쓸어버렸다. 으악, 그의 분노에 찬 포효가 방음 처리된 방을 울렸다.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가 바닥에 부딪혀 박살났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저 여자가 범인이다. 그녀는 은하를 숨겼고 그 모든 증거를 인멸했으며 25년 동안 자신의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을 조종해왔다. 그는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김비서, 당장 25년 전 화재 현장에 있었던 모든 소방관, 경찰, 그리고 윤 회장의 그날 완벽한 알리바이를 증언해준 모든 이들을 찾아내. 단 한 놈도 빠짐없이. 한편 병원 검사실에서 피를 뽑고 나온 민서는 복도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에나 나올 겁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망설이는 듯한 말이 그녀의 절망을 더욱 깊게 했다. 희귀, 혈액형, 조직 적합성. 그녀는 의학의 복잡한 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바로 저 너머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피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뿐이라니.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어제와 다름없이 절망적인 평온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민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문 밖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단 1초도 떠나지 않았다. 아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모니터의 숫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녀의 온몸은 피로로 으스러질 것 같았지만 정신만은 팽팽한 실처럼 날카롭게 긴장해 있었다. 검사 결과, 오직 그것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적. 그녀는 지금 기적이 필요했다. 자신의 신장이, 자신의 피가, 자신의 일부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기적 말이다. 오전 9시. 어제 그 의사가 복도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민서가 스프링처럼 튀어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결과 나왔나요? 맞죠. 제가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그녀의 불타는 듯한 눈빛을 차마 마주보지 못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에 든 차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한민서 보호자님. 유감입니다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민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의사의 입은 계속 움직였지만 그 어떤 소리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혈액형은 일치했지만 안타깝게도 조직 적합성 항원 HLA 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식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세 단어가 민서의 심장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내가 엄마인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절규했다. 다시 검사해 주세요. 뭔가 잘못됐을 거예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의사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전국 이식관리센터에 민준군의 데이터를 올리고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희망. 민서가 의사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깟 희망이 무슨 소용인데요. 당장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것을 떼어주겠다는데도 안 된다니 이게 무슨.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엄마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그 자격조차 박탈당했다. 그녀는 이제 그저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한편 신화그룹 회장실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2개의 밀봉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국내 최고 유전자 검사 기관의 로고가, 다른 하나는 서울대학병원 VIP 검진센터의 로고가 찍혀 있었다. 그는 어제 병원에서 그 난리를 치르고 나오면서 자신과 민서의 DNA 검사를, 그리고 자신과 민준의 조직 적합성 검사를 비밀리에 의뢰했다. 병원에서 민서와 몸싸움을 벌일 때 그녀의 카디건 어깨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 몇 올,
그리고 민준의 병실에서 몰래 확보한 검체.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25년 전 화재 사건의 생존자들을 수소문하는 동시에 이 과학적인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 회장의 알리바이는 철벽 같았다. 그녀의 주변인들은 모두 입을 맞춘 듯 완벽한 증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태호는 직감했다. 그 완벽함이 오히려 조작의 증거라는 것을. 그는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이 봉투를 여는 것이 두려웠다. 만약 이 여자가 은하가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망상이라면, 그는 지난 이틀간 느꼈던 희미한 희망과 지독한 분노, 그 모든 감정의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날카로운 레터 오프너로 봉투를 찢었다. 얇은 종이가 나왔다. 그는 복잡한 유전자, 서열 데이터는 건너뛰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결론으로 바로 시선을 옮겼다. 검체 A 강태우와 검체 B 한민서는 999%의 확률로 친남매 관계임이 확인됨. 쿵. 그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친남매 99, 999%.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이 흐려졌다. 은하. 그녀는 살아있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그 지옥 같은 빛 속에서,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원수처럼 노려보던 그 여자가, 그가 25년간 죽었다고 믿었던 그의 하나뿐인 동생 강은하였다. 그의 입에서 안도감보다 먼저 터져 나온 것은 고통스러운 신음이었다. 은하야. 살아있었구나. 그는 보고서를 쥔 채 책상에 이마를 박았다. 눈물이, 그 강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원망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는 기뻐해야 했지만 기쁨보다 더 큰 고통이 그를 덮쳤다. 그의 동생이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25년간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육원, 기억상실, 가난, 그리고 이제는 자식까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았다. 그는 한참을 울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봉투가 남아 있었다. 그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금 냉철한 빛이 감돌았다. 그는 두 번째 봉투, 서울대학병원의 검사 결과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자신과 민준, 즉 자신과 조카의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였다. 그는 민서가 RH, AB형이라는 희귀 혈액형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 역시 어머니로부터 그 희귀 혈액형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만약 신이 단 한 번의 자비라도 베푼다면. 그는 봉투를 열었다. 이번에도 그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지나쳐 마지막 결론으로 향했다. 이식 희망자 강태호와 수의 대기자 한민준의 HLA 검사 결과 6개 주조직 적합성 항원 모두 일치, 혈액형 일치, RH, AB, 교차 반응 검사 음성, 면역학적으로 신장 및 간 이식에 완벽하게 적합함. 태호는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완벽하게 적합. 기적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기적이 그들 앞에 일어난 것이다. 자신은 동생의 아들, 조카를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테오에게 더 큰 비극의 무게로 다가왔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니, 거의 쓰러지듯 무너져 내렸다. 그는 2장의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운명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의 동생은 25년간의 고통 끝에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녀가 원수라고 믿는 자신, 그녀의 친오빠였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아이러니인가. 하하. 태호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곧 절규에 가까운 울음으로 변했다. 왜 하필 나야? 왜 그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윤 회장이 원망스러웠다.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한 그 여자가 증오스러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원망스러운 것은 25년 전 동생의 손을 놓쳤던, 그리고 25년이 지나서야 동생을 알아본 자기 자신이었다. 그가 조금만 더 빨리 그녀를 찾았더라면, 그녀가 이런 절망을 겪기 전에 자신이 나타났더라면, 그는 2장의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하나는 그의 동생이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다른 하나는 그가 조카를 살릴 수 있다는 증거였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에게 내려진 25년 전의 죄를 속죄할 유일한 기회였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혼란은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은하야. 오빠가 다 되돌려 놓을게. 내 아들, 내 조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살린다. 그는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 당장 서울대학병원 병원장 연결해. VIP 병실 말고 수술실, 가장 빠른 수술 스케줄 잡아. 지금 당장. 절망은 형체가 없다. 하지만 한민서에게 그것은 중환자실 앞 복도의 차가운 공기, 폐부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아들의 생명 유지 장치가 내는 규칙적인 기계음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자신이 엄마이면서도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은 아들을 살릴 수 없었다.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녀가 버텨온 모든 날들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이 절망의 복도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 공간에서 단 1초도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지만 본능적으로 신선한 공기, 아니,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단 한 줌의 공기를 찾아 움직였다. 그녀의 발길이 향한 곳은 병원 옥상이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낡은 새 난간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그것을 붙잡았다. 해가 지기 시작한 서울의 하늘은 상처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저 아래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들 중 누구도 지금 이 옥상에서 한 여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텅 빈 절규만이 그녀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그때였다. 바람이 찹니다. 낯설지 않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서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강태호였다. 그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즉각적인 경계심과 증오가 어렸다. 어제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태양 목걸이를 가진 남자.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내 절망을 구경하러 왔나요?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비웃으러 왔어요. 그것 봐. 내 깎게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러 온 거냐고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쳤다. 태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2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코트 주머니 속에 감추었다. 지금 이 서류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붉게 충혈된 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 절망적인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저 얼굴이 자신의 동생 강은하였다. 아니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연민으로 젖어 있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난간을 짚고 섰다. 그녀와 나란히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난 한 소년을 압니다. 태호가 천천히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듯 말했다. 그 소년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동생이 있었죠. 민서는 그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소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만 그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동생은 빗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는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그 소녀는 평생을 거짓말. 민서가 그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그녀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비 오는 밤 아니야.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태우는 숨을 멈췄다.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민서가 머리를 감싸쥐었다. 또다시 지독한 두통이 몰려왔다. 그건 비가 아니었어. 그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건 불이었어. 모든 게 불타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도, 아빠도, 그리고 오빠도. 전부 불에 타 죽었어.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머릿속에 밝힌 기억을 그대로 내뱉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지?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누가 너한테 모든 게 불탔다고 말했어? 은하야, 내 이름 부르지 마. 민서가 소리쳤다. 내 이름은 한민서야. 아니, 태호가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내 이름은 한민서가 아니야. 내 이름은 강은하야. 그는 주머니에서 태양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 속에는 10살배기 꼬마 남자아이와 5살배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태양 목걸이를, 여자아이는 달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민서의 시선이 그 사진에 고정되었.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사진 속의 여자아이. 그 얼굴은 민준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달 목걸이.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태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 기억 안 나, 이 사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어주신 거잖아. 오빠가 태양, 네가 달. 넌 강은하야. 그리고 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네가 불에 타 죽었다고 믿었던 내 오빠, 강태호라고. 아, 안 돼. 아니야.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 속에서 25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거짓된 화제의 기억이 깨지고 그 틈새로 진실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과거 회상, 진실 그날 밤. 불은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어수선하던 날이었다. 밖에는 태호가 말한 대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새어머니인 윤 회장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은하야, 이리 오렴. 오빠한테 데려다 줄게. 어린 은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곳은 오빠의 방이 아닌 낯선 차 안이었다. 차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낡은 보육원 앞이었다. 오빠는 오빠 어디 있어? 은하가 울며 물었다. 윤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네, 오빤 죽었다. 불에 타서. 거짓말. 오빠가 왜 죽어내 엄마? 아빠도 다 죽었어. 이제 너 혼자야. 오늘부터 내 이름은 한민서란다. 윤 회장은 은하의 목에 걸려있던 달목걸이를 떼어내려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곤 다시 목에 걸어주었다. 이건 내 부모 유품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만약 언젠가 태양 목걸이를 가진 남자가 널 찾아오거든. 그를 피해.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원수니까. 윤 회장의 마지막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다. 현재, 민서. 아니, 은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었다. 모든 것이 기억났다. 불이 아니라 비였다. 사고가 아니라 유기였다. 그 여자가. 윤 회장이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25년 동안 자신과 오빠를 속였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증오스러웠던 그 얼굴.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 위로 사진 속 10살배기 소년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날 자신이 놓쳤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했던 오빠가 아니었다. 오빠 역시 속았던 것이다. 오빠. 그녀의 입술에서 25년 만에 그 단어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고통스러운 확인이었다. 은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태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은하야, 내 동생. 강은하. 그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은하는 그의 품에 안겨 25년 동안의 서름과 고통, 배신감과 그리움을 한꺼번에 토해내며 울부짖었다. 오빠, 왜 이제 왔어? 왜? 내가 얼마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오빠의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울고 또 울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25년 만에 다시 만난 남매의 비극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옥상의 차가운 바람이
25년 만에 재회한 남매의 울음소리를 쓸어안았다.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태호는 은하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살며시 떼어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과는 다른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은하야,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오빠 말 잘 들어.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은하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25년의 세월이 그들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바라보는 오빠의 눈빛은 사진 속의 그 10살배기 소년의 것과 똑같았다. 오빠. 민준이. 태호가 코트 주머니에서 두 번째 서류. 바로 그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네가 엄마라서 못 살리는 게 아니야. 은하는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완벽하게 적합이라는 단어와 강태호라는 이름은 똑똑히 보였다. 이게 무슨... 오빠.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태호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오빠가... 내가 민준이 살릴 거야. 내 신장. 민준이한테 줄 거야. 내가 25년 전에 널 지켜주지 못했지만 내 아들은, 내 조카는 내가 반드시 지킬게. 태호는 이미 병원장과 모든 조율을 끝낸 상태였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가장 빠른 수술 스케줄을 잡도록 지시했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수술실로 향했다.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태호가 이동 침대에 눕자 은하는 그 옆을 걸으며 그의 손을 놓지 못했다. 오빠. 무섭지 않아. 괜찮겠어. 태호는 희미하게 웃었다. 25년 만에 들어보는 동생의 걱정이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오빠잖아. 그가 동생의 손을 마주 잡았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부술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멈춰. 당장 그 수술 멈추지 못해. 윤 회장이었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은 분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병원 고위 임원에게서 태호가 기증자 적합 판정을 받고 수술실로 향했다는 긴급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이 이동 침대 옆에 선 은하를 발견하자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너. 강은하,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경악으로 갈라져 나왔다. 은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5년 전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나 태호의 침대 뒤로 몸을 숨겼다. 그 반응이야말로 윤 회장에게는 가장 확실한 유죄 판결이었다. 태호가 이동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당신이 감히 내 동생 앞에 다시 나타나. 윤 회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독사의 눈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태호에게 달려들었다. 강태호, 너 미쳤어. 저딴 계집애 하나 때문에. 저 계집애가 낳은 정체 모를 자식 하나 때문에 네 몸에 칼을 대.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그녀는 태호의 팔을 붙잡고 끌어내리려 했다. 네가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순간 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 모든 권한을 정지시킬 거라고. 네가 2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신화그룹. 그 자리는 내 아들
민혁이 차지가 될 거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자 가장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25년 전 은하를 버렸던 이유, 바로 자신의 친아들, 태호의 이복 동생인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함이라는 추악한 진실이 그녀의 입으로 직접 폭로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태호가 신화그룹이라는 자신의 왕국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긴 차가운 미소였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그런 걸 신경 쓸 거라 생각해. 그가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김 비서, 준비됐나? 네. 회장님, 모두 와 있습니다. 김 비서가 복도 끝 대형 컨퍼런스룸의 문을 활짝 열었다. 윤 회장이 무슨 짓이야? 라고 묻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복도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윤 회장은 눈부신 불빛에 당황하며 얼굴을 가렸다. 기자들은 환자복을 입은 채 이동 침대에 누워있는 신화그룹 강태호 회장의 충격적인 모습에 경악하며 셔터를 눌러댔다. 김 비서가 재빨리 태호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태호는 이동 침대에 앉은 채 수많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바쁘신 와중에 긴급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중대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다. 태호는 자신의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은하의 손을 잡아 앞으로 끌어당겼다. 첫째,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25년 전 비극적인 화재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제 유일한 친동생 강은하입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망한 동생이요, 강은하라고요. 말도 안 돼. 태호가 손을 들어 소란을 잠재웠다. 그의 시선은 새하얗게 질려버린 윤 회장에게 고정되었다. 제 동생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기 서 있는 신화그룹의 윤 회장. 제 새어머니에 의해 25년 전 납치, 유기되었습니다. 플래시가 이번에는 윤 회장에게로 일제히 향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거짓말이야. 강태호가 미쳤어. 윤 회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묻혀버렸다. 태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2번째 발표입니다. 그는 은하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제 동생의 아들, 저의 유일한 조카가 지금 병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장기를 이식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윤 회장은 제가 그 수술을 감행할 시 저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제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태호는 방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가장 큰 방송사의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20년 경력에 마침표를 찍는 선언을 했다. 그러니 그 선택을 제가 직접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저 강태호는 이 시간부로 신화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경영 일선에서 즉시 사퇴합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제 유일한 임무는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한 아이의 외삼촌, 그리고 25년 만에 만난 동생의 오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김 비서에게 건네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20년간 쌓아 올린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을
그는 25년 전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단 1분 만에 버렸다. 수술실로 가죠. 그는 충격과 감동으로 울고 있는 은하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은하야. 오빠가 있잖아. 이동 침대는 수백 개의 플래시 불빛과 윤 회장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수술실의 푸른 문 너머로 사라졌다. 수술 중 차갑고 하얀 복도, 두 개의 수술실 문 위로 붉은 등이 켜졌다. 그것은 마치 절망적인 두 개의 눈동자처럼 깜박였다. 강은하는 그 두 문 사이, 정확히 복도 중앙에 서 있었다. 한쪽 문 너머에는 그녀의 오빠, 강태호가 누워 있었다. 다른 쪽 문 너머에는 그녀의 아들, 한민준이 있었다. 그녀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다투고 있었다. 심장이 반으로 찢기는 듯했다. 어느 쪽을 향해 먼저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숨을 막았고, 적막은 기억 속에 그 어떤 비명보다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다. 불과 이틀 전, 그녀는 길거리에서 사탕을 팔던 절박한 엄마였다. 오늘 그녀는 한때 재벌 총수였던 오빠의 희생으로 아들을 살릴 기회를 얻은 동생이 되었다. 재회의 충격과 수술의 공포가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가슴팍에 달 목걸이를 굳게 움켜쥐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오빠가 있잖아라고 말하던 태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더 이상 혼자는 아니었지만 이 새로운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희생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기를, 그리고 악몽도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다. 태호의 수술실 안, 병원장이 직접 집도하는 수술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이 수술은 단순한 장기 적출이 아니었다. 방금 전 대한민국 재계의 지도를 바꾼 한 남자의 몸에 칼을 대는 일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건강한 신장 하나가 조심스럽게 적출되었다. 준비해. 신속하게 이송한다. 집도인은 이식용 장기가 담긴 통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한 남자가 25년의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 바친 속죄의 증거였다. 동시에 민준의 수술실, 소아외과 최고의 팀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채 대기하고 있었다. 멸균 용기에 담긴 선물이 도착하자 수술실의 공기가 팽팽해졌다. 기증자 신장 도착했습니다. 집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작고 연약한 몸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이제 그들의 손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 새로운 생명을 연결하는 섬세한 문합 수술이 시작되었다. 복도 밖에 은하는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칼날이 아이의 몸에 닿는 것을 느낀 듯 갑자기 숨을 멈췄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병원 로비는 태호의 폭탄 선언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윤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건 전부 음모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군중을 해치고 두 명의 형사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윤 회장님, 25년 전 강은하 양 납치 및 감금, 그리고 신화그룹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철권으로 제국을 다스리던 여왕의 우아한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절규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버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지옥처럼 길었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의 붉은 등이 동시에 꺼졌다. 은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느 쪽 문이 먼저 열릴까? 태호의 수술을 집도했던 병원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그는 피곤했지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기증자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강태호. 아니, 강태호님은 회복실로 이동 중입니다. 의식이 돌아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은하는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주저앉을 수 없었다. 제 아들은요. 바로 그때 민준의 수술실 문이 열리고 소아외과 의사가 환한 미소와 함께 걸어 나왔다. 그것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였다. 기적입니다. 이식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새 신장이 수술대 위에서부터 즉각적으로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군,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이동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소리내어 울었다.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태호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이 더 흐른 뒤였다. 김 비서가 미리 확보해둔 VIP 회복실이었다. 마취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옆구리에 욱신거리는 통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진 것은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작고 따뜻한 온기였다. 그는 흐릿한 시야를 돌렸다. 은하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그의 침대의 머리를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 표정은 25년 만에 처음 보는 듯한 평온함이었다. 그가 힘겹게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은하가 즉시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25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은하였고 그는 그저 오빠였다. 은하가 새로운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일어났구나. 오빠. 태호가 고통 속에서도 마주 웃으려 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민준이는 괜찮아. 은하가 흐느꼈다. 아주 건강해. 오빠 덕분에 우리 민준이 살았어. 모니터에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정적을 채웠다. 태호는 동생의 얼굴을, 거칠어진 손을, 눈가에 지친 주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가 혼자 감내했을 고통의 흔적들이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죄책감으로 무겁게 잠겨 있었다. 은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등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아니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오빠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에 정확히 제 시간에 와줬어. 그날 저녁, 은하는 민준의 중환자실을 찾았다. 아이는 깨어 있었다. 항상 아이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그 죽음의 잿빛이 사라져 있었다. 창백했던 뺨에 희미한 분홍빛이 돌았다. 아이는 약했지만 그 눈동자는 놀랍도록 맑았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다. 은하가 아들의 곁으로 달려갔. 응. 우리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나.
이제 안 아파. 민준이 마치 기적을 발견한 사람처럼 속삭였다. 은하는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심장이 너무 벅차올라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얼마 후 태호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민준의 병실로 들어왔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은 창백한 남자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은하가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민준아, 이분은 엄마 오빠. 그러니까 민준이 외삼촌이야. 민준이를 낳게 해주신 분이야. 우리 민준이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 민준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었지만 남자의 따뜻한 눈빛을 보았다. 고맙습니다. 삼촌,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 태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다. 죄인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아이의 외삼촌이었다. 가족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찰나였지만 태호와 은하 그리고 민준에게는 25년의 상처를 꿰매고 세살을 돋게 하는 기적의 시간이었다. 그들의 무대는 더 이상 서울의 차갑고 높은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따뜻한 남쪽 바닷가, 강릉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2층 집을 마련했다. 강태호의 냉막한 왕국이었던 펜트하우스의 모노톤 대리석 대신 이곳에는 햇살을 머금은 따뜻한 원목 바닥이 깔려 있었다. 도시의 경적 소리 대신 이곳에는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삼촌 여기 보세요. 6살이 된 민준이가 마당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이었다. 아이의 뺨은 바닷바람에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 눈동자는 아침 햇살처럼 반짝였다. 아이는 수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배를 셔츠 밖으로 쑥 내밀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말은 이 가족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감격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래, 우리 민준이 다 컸네. 하늘까지 날아가겠어. 편안한 면바지와 헐렁한 니트를 입은 태호가 벤치에 앉아 흐뭇하게 웃었다. 그는 더 이상 신화그룹의 강태호 회장이 아니었다. 그의 날카롭던 눈매는 부드러워졌고 늘 굳게 닫혀있던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20년간 지고 있던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자 그는 비로소 강태호라는 한 인간, 그리고 오빠와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지만 태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그때 2층 테라스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던 은하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한민서가 아닌 강은하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25년간의 고난이 새겨 넣었던 지독한 가난과 절망의 그늘은 사라지고 평온함과 따뜻함이 자리 잡았다. 민준아, 멀리 가지 말고 삼촌 방금 일어났는데 피곤하게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잔소리 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태호가 신화그룹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막대한 지분과 재산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반으로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25년간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는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과 그들의 아픈 아이들을 돕는 일에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닌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은하가 태호 옆에 앉아 차를 건넸다. 오빠, 무리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태호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삼촌 노릇도 하고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에서 연주를 잡고 뛰노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냈다. 태호의 목에는 여전히 태양 목걸이가, 은하의 목에는 달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한때는 이별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두 개의 펜던트는 이제 서로를 지키고 비추는 재회와 치유의 증거가 되었다. 행복해. 은하가 나직이 속삭였다. 그녀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오빠,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해. 고마워. 오빠, 나랑 민준이한테 다시 삶을 줘서. 태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옆구리에 남은 희미한 수술 자국을 만졌다. 그것은 그가 치른 희생의 대가가 아니라 그가 받은 구원의 증표였다. 아니야. 은하야. 네가. 그리고 민준이가 나한테 다시 삶을 준 거야. 25년 동안 난 죽은 채로 살아왔어. 너희들이 날 다시 살게 한 거야.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이에게 걸어갔다. 그는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마를 태웠다. 와, 삼촌 최고. 민준이의 기쁨에 찬 외침이 푸른 하늘 높이 울려 퍼졌다. 태호는 아이를 태운 채 테라스에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은하를 향해 걸어왔다. 과거의 지옥불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쳤던 10살 오빠와 5살 동생, 그리고 25년의 잔인한 세월을 건너 그들은 이제 한 아이의 외삼촌과 엄마가 되어 다시 만났다.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바다는 그들의 상처를 모두 품어주듯 금빛 윤슬을 반짝이며 그들 앞에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고 있었다. 강태호와 은하의 눈물겨운 희생과 재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나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비극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25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도 혈육의 정, 가족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항상 서로를 다시 찾아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해냅니다.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건 없는 희생, 그것 자체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가족의 힘을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아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